안녕하세요. 자, 사이다 한국사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부터는 바로 고려시대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이 시기를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배울 때 이제는 뭐 여러 나라에 나뉜 것보다는 이 고려사부터는 고려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역사를 배우게 돼요. 약간 이제 이전 시대와는 좀 차이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둬서 좀 보도록 하고, 특히나 이 고려의 제도나 뭐 그런 통치 체제에 대한 부분도 되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교과서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네. 아무튼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 나와 있는 거 같이 볼게요. 요 사료를 좀 보기에 앞서서 배경을 조금 우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후삼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후삼국은 삼국시대 이후에 등장한 삼국시대를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를 일컫는 것이죠. 물론 후라는 말은 역사가들이 나중에 붙인 거죠. 그래서 후고구려를 대표하는 인물은 우리가 궁예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서에 의하면 원래는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다가 나중에는 버려지고 나서 세력을 만들어 후고구려를 세웠다고 하고요. 후백제 같은 경우는 견훤이라는 인물이 세운 나라입니다. 역시 이 백제 지역에서 일어나서 백제의 복수를 하겠노라 하면서 신라를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나뉘어 있다가 이렇게 후삼국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다가, 사실 이 궁예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서도 좀 많이 봤겠습니다만 좀 강력한 왕권을 만들기 위해서 폭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자신의 왕비마저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이 궁예의 폭정을 이기지 못한 호족들의 봉기로 인해 후고구려는 멸망을 했고요. 후고구려를 뒤이어 등장한 나라가 바로 뭐냐면 고려였죠. 그리고 바로 궁예를 대신해서는 송악의 호족 왕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려가 이제 후백제와 싸우면서 신라를 포용함으로써 결국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왕건은 이렇게 그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모든 지역을 우리가 전쟁으로 흡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의 호족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바로 뭐냐? 이건 또 잠깐 좀 적어놔 볼까요? 왕건의 호족 통합 정책이죠. 왕건이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바로 결혼 정책을 실시합니다. 무려 왕건은 그 생전에 29명의 부인을 거느렸고 45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29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건 사실은 왕건 입장에서도 되게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죠?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관계는 뭐냐? 호족과 당신과 내가 제일 끈끈한 관계를 맺는 건 결혼 관계다. 당신 부인 나한테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성정책이라고 해서 왕시성을 내려줍니다. 야, 철수야, 네가 지금 우리 세종의 호족인데 네가 우리 편으로 들어온다면 나는 너를 형제처럼 생각했다. 너 이제부터 김철수가 아니고 왕철수다. 왕철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철수 입장에서는
나를 이제 완전 진짜 동생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형님? 나 진짜 완전히 이제 왕건 형님한테 충성을 맹세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포섭을 했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제도인데요. 바로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같이 한번 보면 사심관 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태조 18년에 신라 왕의 김부가 항복하였으므로 신라 왕 김부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을 얘기하는 거겠죠. 신라국을 없애고 김부로 하여금 경주의 사신관으로 삼아 부호장 이하 관직자들을 살피도록 하였다. 여러 호족들에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에 공신들 역시 이를 본받아 각각 자기 주의 사신관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태조 왕건이 이렇게 호족들에게 사신관의 자리를 준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일단 그 지역을 호족들이 그대로 통치하게 함으로써 호족들을 안심시킨다는 이유도 있고, 또는 고려 왕조에서 사신관이라고 하는 공식 직책을 준 거잖아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 호족들은 권위를 얻게 되는 거지. 고려 왕실의 힘을 빌어서 권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고려 왕실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사신관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잖아요. 야, 철수야, 네가 세종의 호족인데 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아? 너 사신관으로서 임무를 다해. 빨리 지금 세종 내려가서 수습하고 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아무튼 사신관 제도 또한 바로 이런 포용 정책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다음, 기인 제도입니다. 기인 제도도 한번 볼게요. 국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서 수도에서 인질로 잡고 또 그 고을에 이를 자문에 대비하니 이를 기인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족들에게는 사신관의 자리를 주는데 호족의 자제들은 기인이라고 하여서 수도인 송악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불러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질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호족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이 기인을 인질로 잡고 협박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고려 왕조가 안정되고 나서부터는 이 기인은요, 인재를 기르는 하나의 또 방법으로도 자리 잡게 돼요. 즉 호족의 자제들을 데리고 와서 고려의 신하로 길러내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호족은 죽고 그 호족의 아들이 이 자리를 물려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기인이었던 이 호족의 아들들은 고려의 충직한 신하들이 되는 거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서 바로 기인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이 기인제도를 통해서 결국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으로 올라가서 중앙의 귀족들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게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훈요 10조입니다. 잠시만요. 지우고. 이 훈요 10조는 그러니까 태조 왕건의 유언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훈요 10조 자체는 조금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태조 왕건의 유언이라면 태조 왕건이 죽은 직후에 발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훈요 10조는 태조 왕건이 죽은 지 시간이 좀 한참 흐르고 나서 왕실에서 발견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신하의 집에서 발견이 됐어요. 신하의 집에서 발견이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그래서 약간 그 논쟁이 있기는 해요. 이게 진짜 왕건이 지은 것이냐 논쟁이 있기도 한데, 다만 알 수 있는 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좀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왕건이 이 훈요 10조에 의하면 왕건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런 것만 좀 간단하게 볼게요. 이런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냐를 밝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훈요 10조와 이 내용이 고려 초에 나온 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짐작해 보자는 거죠. 볼게요. 4조를 보겠습니다. 1조는 이제 불교를 강조하는 내용이죠. 불교를 잘 믿어라. 2조는 불교의 사원은 모두 좋은 터에다 지었으니까 함부로 옮기지 말아라. 4조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중국 풍속을 따라왔대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 중국과는 땅이 다르고 인간의 품성도 다르니까 똑같이 무조건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바로 고려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다음 5조를 볼게요. 서경은 어디냐? 바로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고요. 평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려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잖아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보니까 수도는 개경이라고 부르고 평양을 고구려 옛수도 평양을 서경이라고 불러서 되게 중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경은 땅이 좋아서 땅이 풍수지리상으로 좋아가지고 왕의 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에 100일 이상 머물러라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6조를 보시면 자, 우리나라의 큰 일은 부처님이 보호하고 지켜준 힘으로 도움받았다. 그러니까 맨 밑에가 핵심이죠. 밑줄 그어봅시다. 연등에는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고 팔관에는 여러 그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 행사를 더하거나 줄이지 말아라. 연등에 팔관에 열심히 해라 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태조 왕건이 한 말인지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좀 가리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당시 고려 초의 상황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해볼 수 있겠죠. 네. 그 훈유 10조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네. 그 다음에 광종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고려 초의 상황을 조금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려의 왕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을 외울 때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잖아요. 고려시대 왕들도 그렇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보면 고려의 1대 왕은 태조 왕건이죠. 그 다음에 바로 해종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정종이고요. 그 다음이 광종입니다. 그 다음이 경종, 성종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 왕들을 좀 보면 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건 해종, 정종, 광종은 어떤 관계냐면 형제 관계예요. 형제끼리 왕의 자리를 물려받은 건데요. 태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정책을 통해 29명의 부인을 뒀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부인들이 낳은 자식들 사이에 왕의 자리를 두고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태조는 자기의 첫째 아들이었던 해종에게 이 왕의 자리를 물려줍니다만 안타깝게도 해종의 호족 집안은 그렇게 강성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결국 해종은 왕에서 있었던 시절에도 자객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암살 시도를 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록에 의하면 해종은 그 암살을 하러 온 자객들을 주먹으로 때려 눕혔대요. 그러니까 이 해종도 이 태조 왕건을 닮아서 엄청나게 좀 무예의 소유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해종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고요. 그 다음의 자리를 그 유력한 호속 집안, 즉 외갓집이 빵빵한 바로 정종이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정종은 오래 살지를 못했고 결국 정종과 같은 형제이면서 동생인 바로 광종이 이제 그 자리를 물려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4대 왕에 해당되는 광종이 이 실질적으로는 태조의 뒤를 이어가지고 바로 고려의 개혁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요. 광종은 본인의 외갓집이 아주 유력한 청주 유씨 호족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 왕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바로 노비안건법입니다.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켜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비안건법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종 7년 노비를 안검하여, 안검이란 뜻은 조사한다는 뜻이죠. 시비를 분별하게 하니 종이 그 주인을 배반한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광종은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들을 모두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노비들 중에서는 원래부터 노비인 자도 있지만 후삼국 시대에 복잡한 상황과 이런 전쟁 속에서 원치 않게 노비가 된 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안검, 조사하여서 원래 양인이었던 자는 양인으로 되돌리고 아닌 자는 노비로 남겨두는 바로 노비안검법을 실시한 것이죠. 그러자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윗사람을 능멸하는 기풍이 크게 행해지니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였다. 왕비마저도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반발이 매우 컸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광종은 호족들의 힘을 빼앗는 것은 결국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들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노비들을 빼앗습니다. 이 노비들을 일반 양인으로 되돌리면 이 양인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이익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이 광종의 노비양건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호족의 힘을 약화시켰고요. 여기 이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광종 시대에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인재를 시험으로 등용하는 과거제도가 정착이 돼요. 바로 중국의 그런 제도를 모방하여서 과거제도를 만들어서 더 이상 집안의 백보다도 집안의 어떤 배경보다도 자신의 실력에 따라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도 결국 호족들이 이제 호족이나 또 이런 문벌들이 나중에는 결국 이 세력을 잡게 되지만요. 네. 아무튼 그런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20여 년이 넘도록 개혁 정책을 실시한 광종은 사실 많은 좀 불안함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부인마저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년에는 되게 의심하는 병이 깊어져가지고 자신의 아들마저도 의심을 해요. 호족들이 자기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 나는 어떡하느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의심을 하게 돼서 결국 자기 아들마저도 감금을 시키게 됩니다. 물론 결국 주변에 이제 승려들의 도움, 스님들의 그런 조언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풀게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광종이 죽고 경종이 권력을 물려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종은 사실 오래 그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스트레스가 컸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왕의 자리를 오래 지키지를 못해요. 근데 이 경종이 이제 그 병에 걸려가지고 오락가락 할 때 사실 경종에게는 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고려의 7대 왕이 되는 목종인데 당시의 목종은 갓난아이에 불과했어요. 갓난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갓난아이에게 고려의 왕자리를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죠? 경종은 그 결혼을 할 때 같은 왕씨 사이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종의 그 외삼촌이 또 왕씨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아들의 외삼촌을 불러가지고 당부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죽을 때 내가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아이는 너무 갓난쟁이라 도저히 왕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 일단 내가 왕의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 대신 내 아이가 다 자라면 아이가 성인이 되면 내 아이에게 후계자의 자리를 물려줘라 라는 약속을 받고 이 성종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6대 왕인 성종이 즉위를 하게 됐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성종의 이름을 가진 임금들은요, 나름 그 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성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된 성종은 여러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여러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지금 고려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 고려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많은 의견을 내보십시오 라고 하는 제안을 해요. 그러자 최승로라고 하는 신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8가지나 되는 제안서를 가지고 옵니다. 이 제안서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작년 교과에서도 무려 8종 모두 실려 있고요. 그만큼 고려 전기의 모습을 보는 데는 아주 중요한 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7조의 내용입니다. 7조 내용 아주 중요해요. 자, 7조의 내용의 핵심은 맨 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맨 밑에 있어요. 국왕의 백성을 다스림은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일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수령을 나누어 보내어 가서 백성에게 이익이 되는 일과 손해가 되는 일을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조 왕건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왕건 시대는 이미 호족들이 많으니까 지방에 지방관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맨 밑에 나와 있죠. 청컨대, 여기서부터 밑줄 긋죠. 청하건대 외관을 두소서.
외관이 바로 뭡니까? 수도 바깥에서 일하는 관리. 아, 그렇죠. 바로 지방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7조의 내용은 핵심이 바로 뭡니까? 지방관을 더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에다 지방관을 더 가지고 왕이 직접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제7조의 내용은 결국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이 성종시대에 옆에 좀 적어볼까요? 이 7조의 내용은 결국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성종시대에 지방에 12목이라고 하는 주요 도시에마다 이런 12목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목은 지금으로 치면 뭐 광역시 같은 거예요. 12목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이때부터 바로 왕이 지방관들을 파견을 해서 이제 점점 지방에 대한 통치를 넓혀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음 넘어갈게요. 11조의 내용입니다.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무작정 따르기 어렵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자, 예약이라던가 예법이라던가 그런 어떤 서적은 중국을 본받아야 되지만 의복 제도는 어떻게 합시다? 우리의 풍속대로 합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조의 내용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을 거행하고 겨울에는 팔관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노고가 심합니다. 바라건대 부담을 경감하여 백성의 힘을 펴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연등의 팔관회가 백성의 부담이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최승로라는 사람은 유학자죠. 유교를 교육을 배운 유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교 행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또 짐작을 해볼 수가 있긴 하죠. 이러한 생각은 밑에 항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밑에 것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14조의 내용입니다. 14조의 내용을 보면 자, 성상께서 임금님께서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신하를 예우한다면 누군들 마음과 힘을 다하여 좋은 계책을 말씀드리고 물러가서는 임금을 바로잡고 도우려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논어의 이른바 논어는 공자님의 말씀을 정리한 책이죠. 임금이 신하를 예의로 대우하면 신하가 임금을 충성으로 섬긴다라고 한 것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 최승로는요, 이 14조의 내용을 어떤 목적으로 썼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봤나요? 네, 바로 이 왕들 중에서 이 광종 임금의 정치를 은근히 사실은 돌려서 비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광종 시절에는 호족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호족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그러니 그 과정에서 이제 억울한 희생자도 나왔겠죠. 그것을 이제 애둘러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도 대놓고 이전의 왕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께서는 신하들을 좀 예의로 대우하면서 좀 감싸주시면 우리가 이 임금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게요 라고 둘러서 표현하는 거겠죠. 마지막 20조입니다. 역시 중요합니다. 별표를 빵빵빵빵 쳐놓을까요? 네.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우리에게 더 강조해야 된다? 유교를 국가 차원에서 더욱더 밀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제 20조의 내용입니다. 20조의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유교를 강조하는 겁니다. 유교를 국가의 종교와 정책으로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20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최승로는 유학자입니다. 유학자인데 고려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불교 중심의 국가예요. 불교 중심의 국가에서 불교도 좋습니다만 불교는 결국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실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는 국가 운영의 원리는 이 유교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유교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점들이 여기 잘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전의 시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고려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료는 정말로 중요한 사료입니다. 물론 교과서마다 이 사료의 어느 점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방점을 찍는가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자료는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사료의 중요도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태조의 통치체제 정비를 위한 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 여러분 태조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죠. 태조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두 명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태조라고 하면 고려의 태조인 왕건이 있을 것이고 조선의 태조인 이성계가 있습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밑에 내용을 봐야 우리가 이제 이게 조선의 태조인지 고려의 태조인지 알 수 있겠죠. 밑에 보면 백성들에게 3년간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밑에 보면 향리의 자제를 개경에 살게 하고 이를 기인이라 하였다. 아, 키워드 나왔습니다. 키워드 멋 기인. 다음 걸 보면 박유가 귀순해 오자 왕시성을 사사하였다. 이거 무슨 정책이라고 했죠? 그렇죠. 사성 정책이라고 했죠. 밑에 보면 서경의 보수를 마치고 백성을 옮겨 살게 하였다. 서경, 바로 개경 다음으로 평양을 강조한 서경. 북진 정책, 이것도 왕건의 중요한 정책이죠. 결국 이건 태조 왕건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가에 들어갈 내용은 뭐 나오게 되는 거겠죠.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바로 호족 통합 정책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번 친명 배금 정책은요. 이 조선시대에 나온 거죠. 디테일한 거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2번은 정답이고요. 한번 통상개화라는 것은 우리가 서양의 문을 열어가지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화기 19세기 이야기겠죠. 4번을 보면 반원자주 정책은 고려는 맞지만 이거는 고려 공민왕 시절 이야기고요. 5번을 보면 민족말살 정책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정책이죠. 그죠? 네. 자세한 건 좀 뒷부분에서 더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건의에 따라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시무 28조의 내용이죠. 네. 자, 볼게요. 시무 28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인가를 찾아봐야겠죠. 자,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자, 찾아봤나요? 네. 핵심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맞아요. 바로 외관이겠죠.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뒤 외관을 두고자 하셨으나 미처 할 여유가 없었다. 근데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 외관을 두소서. 외관, 수도 바깥에서 일하는 관리, 즉 지방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방관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결국 시행된 정책 무엇이겠습니까? 즉 지방과 관련된 지방관을 파견한 내용을 찾아봐야 되는데 정답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4번이 되겠죠. 12목이라고 하는 12개의 주요 도시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1, 2, 3, 4, 5번 한번 같이 볼게요. 22담로 이것은 어느 나라의 지방제도였지요? 네. 백제였죠. 5경 15부 62주 이것은 발해의 지방제도였고요. 8도로 나누고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8도로 나누었다. 이건 조선이겠죠. 조선 8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정답 고려고요. 자, 구조 오소경. 이거 우리 되게 강조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떤 나라였죠? 그렇죠. 통일신라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고려 초기에
체제 정비와 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좀 살펴봤어요. 이 부분들 자료 잘 보면서 특히나 비중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 초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고생 많았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수업인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또 재밌는 알찬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